인류는 한때 근친 교배로 멸종할 뻔했습니다. 수십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집단에서 가까운 혈연끼리만 자녀를 낳으면 몇 세대 안에 집단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유전 질환이 퍼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살아남을 수 없게 되죠.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과 결혼의 규칙이 없었다면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이 지구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문제를 해결한 게 현대 사회가 아니라 무려 6,700년 전 선사시대 인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프랑스에서 발견된 한 무덤이 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무덤에 함께 묻힌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선사시대 인간은 본능이 아니라 전략으로 사회를 설계했고 의도적으로 혈연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알아챘을까요? 오늘은 인류가 어떻게 근친이라는 덫에서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언제부터 인간다워졌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상해온 원시 사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죠. 동굴 앞에 모여 앉은 가족들이 있고 같은 피를 나눈 친척들이 함께 사냥을 나갑니다. 혈연으로 연결된 작은 집단이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요. 우리는 이게 인류 사회의 시작이라고 배워왔어요. 가족이 먼저고 그 가족들이 모여 부족이 되고 부족이 모여 사회가 됐다고요. 논리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들리잖아요. 혈연은 가장 강한 유대니까 가족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근친 교배의 위험이었죠. 가까운 혈연끼리 자녀를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전적 질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형이 생기고 생존율이 급락하죠. 현대 생물학이 명확하게 증명한 사실이에요. 근친 교배가 반복되면 집단 전체가 무너집니다. 한두 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만 지나도 그 집단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죠. 원시인들도 동물들처럼 본능적으로 근친을 피했을 거라고요. 잠깐 상상해 봅시다. 정말 본능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수십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집단에서 누가 누구와 혈연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몇 세대에 걸쳐 근친을 완벽하게 피한다는 게 본능만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 지방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대서양이 내려다 보이는 해안 언덕에 선사시대 무덤들이 발견됐거든요. 약 6,700년 전 신석기 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무덤이었죠. 비가 내리는 어느 날 고고학자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여러 구의 유골이 나란히 누워있는 걸 발견했어요. 성인 남성, 여성, 아이들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서로 누워 있었죠. 처음 이 무덤을 발견했을 때 고고학자들은 가족 무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다 죽어서도 함께 묻힌 사람들, 당연히 혈연으로 연결됐을 거라고 생각했죠.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로 이뤄진 가족일 거라는 가설은 너무나 당연해 보였어요. 수천 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인류는 언제나 가족 단위로 살았고 죽어서도 가족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DNA 분석 결과가 나오는 순간 그 확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덤에 함께 묻힌 사람들의 대부분이 혈연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살고 함께 죽고 나란히 묻혔지만 가족이 아니었던 겁니다. 연구진은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석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샘플이 오염됐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시 검사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무덤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그냥 함께 묻은 게 아니었어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피가 섞이지 않아도 함께 살았다면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혈연이 아니라면 이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왜 함께 살았고 왜 함께 묻혔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연구진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브르타뉴 지방 전체에서 발견된 수십 구의 유골을 추가로 분석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DNA를 분석하면 그 사람이 근친 교배로 태어났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엄마와 아빠가 사촌이었다거나 먼 친척이었다거나 하는 흔적이 유전자에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6,700년 전이면 한 집단에 사람이 수십 명밖에 안 살던 시대예요. 주변 수십 킬로미터 안에 다른 집단이 있을까 말까한 상황이었죠. 이런 환경이라면 당연히 가까운 혈연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고 근친 교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사시대 집단에서는 근친 교배의 흔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연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한두 세대가 아니고 수십 세대에 걸쳐 이런 패턴이 유지됐다는 건 명확한 규칙이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침팬지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영장류인 침팬지도 암컷이 성적으로 성숙하면 자기가 태어난 집단을 떠나 다른 집단으로 이동합니다. 본능적으로 근친을 피하는 거죠. 하지만 선사시대 인간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본능에만 의존하지 않고 규칙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이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산한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욕구가 아니라 내일의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죠. 이건 본능이 아니라 전략이었던 겁니다. 선사시대 인간은 이미 사회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근친을 피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다른 집단과 연결됐던 건 거예요. DNA 분석 결과 이들은 주변의 다른 수렵 채집 집단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교류가 아니에요. 근친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잠깐 상상해 봅시다. 한 집단에서 딸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는 그 아이를 먼 곳의 다른 집단으로 보냈습니다. 평생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거리였을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집단에 남으면 결국 가까운 친척과 결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태어날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할 거라는 걸요. 그래서 보냈던 겁니다. 개인의 감정보다 집단의 생존이 우선이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대신 다른 집단에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받아들였어요. 혈연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이었죠. 서로 사람을 주고받으면 두 집단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가족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옵니다. 당시는 이미 농경민들이 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기원전 4700년경이면 유럽에 농경이 전파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브르타뉴 지방에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죠. 연구진은 당연히 수렵 채집인들이 농경민들과도 섞였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농경민은 숫자도 많고 한 곳에 정착해 살았으니까 만나기도 쉬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DNA를 분석해보니 농경민의 흔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들은 농경민과 거의 섞이지 않았어요. 대신 같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집단들끼리만 연결됐습니다. 왜였을까요? 농경민과 수렵 채집인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농경민은 밭을 일구며 한 곳에 머물렀고, 수렵 채집인은 동물과 계절을 따라 끊임없이 이동했어요. 한쪽은 곡식을 저장했고 다른 한쪽은 계절마다 터전을 옮겼죠. 한쪽은 땅을 소유했고 다른 한쪽은 땅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거든요. 먹는 음식도 달랐고 하루를 쓰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어요. 아이를 키우는 방식도 달랐을 겁니다. 한쪽은 밭을 구는 법을 가르쳤고 다른 한쪽은 숲을 읽는 법을 가르쳤죠. 언제 일어나고 언제 쉬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든 게 달랐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문화가 다른 게 아니라 세계관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선택했어요.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만 연결되기로요. 이건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사는 사람과 가족을 이루면 충돌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사랑보다 삶의 방식이 맞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보여줬거든요. 같은 무덤에 묻힌 여성과 아이를 분석했더니 이들조차 DNA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 결과를 봤을 때 연구진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묻혔는데 혈연이 아니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여성은 다른 집단에서 온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집단으로 와서 살았고 아이들을 돌봤지만 그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여성의 아이였을 수도 있죠. 공동 육아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여성이 여러 아이를 돌보고 여러 여성이 한 아이를 키웠을 거예요. 누가 누구의 생물학적 엄마인지보다 누가 그 아이를 키웠는지가 더 중요했던 시대였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선사시대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혈연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관계였습니다. 한 공간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위험을 나누며 살았던 사람들. 추운 겨울밤 한불 앞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사냥이 잘 안 될 때 서로 음식을 나누고, 누군가 아플 때 함께 간호했던 사람들. 그들이 진짜 가족이었던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 관계는 유지됐어요. 같은 무덤에 묻힌다는 건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구성원이라는 증거였거든요.
혈연이 아니어도 같은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함께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죽어서도 함께할 자격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유전적 생존이었습니다. 근친을 피해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집단이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다른 집단과 연결된다는 건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수렵채집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사냥하던 지역에 갑자기 동물들이 사라졌어요. 기후가 변했거나 큰 산불이 났거나 어떤 이유든 먹이가 없어진 겁니다. 이 집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고립된 집단이라면 답이 없습니다. 굶어 죽거나 무작정 떠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사냥터를 찾아야 하죠. 하지만 다른 집단과 연결돼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 전 다른 집단으로 간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딸을 통해 다른 집단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쪽 계곡에는 사슴이 많다더라. 서쪽 숲에 열매가 풍성하다더라. 정보가 생존을 결정하던 시대였어요. 어디에 물이 풍부한지, 어느 계절에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어느 강에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이런 정보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거든요. 다른 집단에서 온 사람은 새로운 기술도 갖고 있었습니다. 돌도끼를 만드는 다른 방법, 물고기를 잡는 새로운 기술,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특별한 방법. 한 집단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한 지식을 한 사람이 통째로 가져오는 거예요. 외부 집단과 연결된다는 건 생존 지식을 두 배로 늘리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갈등 방지 효과도 있었습니다. 두 집단이 같은 사냥터를 놓고 다툴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과거 같았으면 싸움이 났을 겁니다. 돌과 창을 들고 서로를 위협하고 부상자가 생기고 죽는 사람도 나왔겠죠? 하지만 두 집단이 서로 사람을 주고받았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 집단의 딸이 다른 집단으로 시집갔다면 그 두 집단은 이제 남이 아니에요. 가족끼리 싸우기는 어렵죠? 네 번째, 집단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혈연으로만 묶인 작은 집단은 위기에 약했어요. 전염병이 돌면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다 함께 병에 걸렸고 큰 재난이 닥치면 그 집단 전체가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여러 집단과 연결돼 있으면 달랐습니다. 한 집단이 무너져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른 집단으로 갈 수 있었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다른 집단과의 연결이 일종의 보험이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문화와 이야기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집단에서 온 사람은 새로운 노래를 알고 있었고 다른 신화를 들려줄 수 있었고 다른 춤을 출 줄 알았어요. 긴 겨울밤 불 앞에 모여 앉았을 때 그 사람이 들려주는 먼 곳의 이야기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주는 오락이었던 거죠.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선사시대 인간은 사회를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설계했다는 거죠. 누구와 연결할 것인가, 어떤 규칙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집단을 유지할 것인가. 이 모든 게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거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현대 사회를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근친혼인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8촌 이내 혼인을 막고 있어요. 왜일까요? 6700년 전 선사시대 사회 설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정의도 바뀌고 있잖아요. 혈연이 아니어도 함께 살면 가족이라고 인정하는 사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재혼 가정의 아이도 동성 커플이 만든 가정도 동등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현상이 아니에요. 선사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함께 살아온 관계가 혈연보다 중요하다는 6700년 전 그 진실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회가 복잡해졌다고요. 원시 사회는 단순했고 현대 사회는 복잡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사회를 설계할 줄 아는 존재였고 그 설계 능력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불을 떠올려 보세요. 인간은 불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밤의 어둠을 밝혔고 날고기를 익혀 먹을 수 있었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날카로운 돌도끼를 만들면서 더 크고 강한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고 나무를 자르고 가죽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언어도 그랬죠. 복잡한 생각을 전달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식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설계는 불이나 도구,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과 도구와 언어는 개인의 능력을 키워줬어요. 하지만 사회는 개인을 넘어선 무언가를 만들어냈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큰 동물을 사냥하는 것, 먼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 위험을 나누고 지식을 공유하는 것. 이 모든 게 사회 덕분이었어요. 6,700년 전 브르타뉴의 무덤에 함께 묻힌 사람들이 이걸 증명합니다. 인간은 본능만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전략으로 살아남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동물처럼 본능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관찰하고 학습하고 계획했습니다. 근친이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고 규칙을 만들었고 그 규칙을 집단 전체가 따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욕구를 억제하고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단기적 만족을 포기하고 장기적 생존을 선택하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미 사회적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인간다워졌을까요?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도구를 만들었을 때? 아니면 언어를 쓰기 시작했을 때?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사회를 설계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선사시대 인간은 가족을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그 사회는 본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누구와 연결할 것인가, 어떤 규칙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이어갈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인간은 진짜 인간이 됐던 겁니다. 결국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건 뇌의 크기도 도구의 발명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건 바로 이거였을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설계할 줄 아는 능력. 혈연이 아니어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능력. 그리고 그 관계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능력이었던 거죠. 6,700년 전 브르타뉴의 무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나란히 누워있던 그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지만 가족보다 가까웠고, 혈연이 아니었지만 평생을 함께했고,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혈연이 아니라 사회였고, 본능이 아니라 전략이었고, 우연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선사시대 인간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도구도 예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회였죠. 사회는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생존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유산 위에 서 있어요. 누구와 연결될 것인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가. 이 질문들은 6,700년 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인간인 이유는 생각할 줄 아는 뇌보다 함께 살 줄 아는 능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는 더 미스터리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